김현정의 뉴스 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 국민들만큼만 특권을 내려놓으라, 그 주문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이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범죄 수익 은닉, 범인 도피 교사, 부정청탁 이런 겁니다. 무슨 사회 정의를 위해서 거학과 싸운 것도 아니고요. 부당한 정권에 대항하다가 억울하게 구속위기 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비리 저지른 혐의입니다. 게다가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 사유가 안 된다면 불구속 수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조차 하지 말아라. 국회의원들이 그걸 미리 판단하는 거,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하지만 우리 국회의 이 셀프 자비심에는 공감할 수가 없네요. 씁쓸한 기분 누르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북미 중재에 나서는 문 대통령입니다. 예, 어제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새벽 1시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역 외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이 예정돼 있네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 수준을 넘어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대는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 회담 자체를 재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이 전해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회담을 계속 진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참모들에게 다그치듯 물었다고 전해지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네, 결국 그 비핵화의 방식 또 반대 급부를 놓고 한미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의 중재력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줄다리기, 밀당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네. 남북 관계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죠. 예, 예. 내일 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남측 취재 기자들의 방북이 아직도 허락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네.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의 취재진까지 방북 비자를 받아서 오늘 오전에 북한을 찾을 예정이라고 예. 하는데 우리 당국은 마지막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열어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죠, 끝까지. 네.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제19 감산 방탄국회입니다. 예,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네. 큰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한 불법 자금 수수 혐의, 또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예. 국회가 이를 가로막은 거죠. 예. 끼리끼리 제19를 감쌌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반대가 172표나 됐던 것을 보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그렇죠.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의 지도력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국회가 국민적 비판을 받아안게 됐고요. 또 여당으로서는 자존심 회복이 절실해졌는데 정부 개헌안 처리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곧이어 제출될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철희 민주당 원내부대표 연결을 하거든요. 이 얘기도 잠깐 질문을 좀 하도록 하죠. 마지막 포인트 짧게 봅니다. 네, 몸싸움까지 번진 최저임금 논란인데요. 국회가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상여금 이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인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산입이 된다면은 사실상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해온 데 이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는데 어제는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이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빚어졌고 국회 사무처 직원 한 명은 계단에서 굴러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네요. 예.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공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이철희 원내부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 방탄국회 관련된 얘기들, 또 하나는 드루킹 특검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드루킹을 김경수 후보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고 200만 원을 드루킹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보도도 어제 하나 나왔고요. 또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을 보고 난 뒤에 격려비로 100만 원을 줬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라라고 했지요. 그래서 소상히 좀 듣고 싶습니다. 김경수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도 맡고 계세요. 이철희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원내 부대표시니까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죄송하죠. 죄송한 일인데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예상 못 하셨어요? 미리 20표 이상의 반대표가 민주당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허허. 예, 저희가 공고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자는 걸 의결했기 때문에 총을 열어서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은 일치된 단결된 대응을 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염동열 의원의 동정론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이라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다 나름의 핑계가 있고 호소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법사위원장 내려놓으라고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런 비판을 해도 저희는 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흔히들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들 하잖아요. 예. 그분들 각자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이게 인사 문제는 비공개 투표니까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만 당으로서는 상당히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요. 당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자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SNS상에 많이 돌았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대표.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런 질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들끼리 모이면 뭐라고들 말씀들 나누세요? 어제 제가 주로 창원에 있기 때문에요. 원내 부대표긴 합니다만 지금 원내일보다는 선거일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투표 끝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앞으로 기명 투표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세요? 네. 무기명 투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기명이냐 무기명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들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판단은 각자의 아까 말씀 동정심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죄라고 확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유무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 적부심 가서 구속될지 여부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대응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기명 투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신이 있다면 이름 쓰고선 이거 투표해라. 이게 국민들 주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개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자도 오늘 쉬는 날인데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아주 쏟아질 정도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실망이 좀 크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김경수 후보 얘기로 가보죠. 지금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캠프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 우선 첫 번째. 드루킹이 김경수 후보 앞에서 매크로 작업을 시연했고 김 후보가 100만 원을 건넸다. 대선 전 얘기입니다. 건넸다라는 드루킹 측 인사의 주장을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황당한 얘기고요. 대선 때 용어로 쓰자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는 언론이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크로 시연을 본 적도 없고 돈도 준 적 없다 두 가지가 다 부정입니까? 다 가짜입니까? 매크로 작업 시연을 본 적도 없고 돈을 건넨 적도 없다. 그러면 예. 일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일방이 특히 범죄자 아닙니까? 예. 지금 피의자로 구속돼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검찰에 금원 거래를 제안했던 분 아닙니까? 김경수 후보에게 협박했던 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건지는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마치 이게 대단한 뉴스인 것처럼 확인된 뉴스인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저는 언론으로서의 태도로서는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드루킹의 편지 내용이나 또 어제 관계자 진술이라고 보도한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매크로 시연부터 돈 건네는 것까지를 여럿이 봤다. 그래서 여럿 앞에서 받은 돈이라서 드루킹이 개인적으로 못 쓰고 피자를 쐈다. 이 얘기는 지금 증인이 여럿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같이 짜고선 가짜뉴스 만들긴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당이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의 제목도 인터넷상 댓글 조작 사건 아닌가요? 어허. 그러면 드루킹과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한 무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당수는 지금 이제 입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사도 받는 거고. 객관적으로 목격한 게 아닌데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ABC를 따져봐도 그런 건데 그걸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드루킹은 지금 격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독방에. 이게 그 상황에서 여럿과 함께 말을 구체적으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말을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같은 만약에 집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중 편지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그 무리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도를 썼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메신저가 얘기하는 사람이 신뢰가 있을 때 그 말을 좀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후 사정을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과정 없이 보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찌라시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관련된 부분 이것도 이제 어제 보도가 됐는데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을 처음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송 비서관이고 송 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드루킹과 몇 사람들이 경공모의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을 의원회관으로 가서 만날 때 그때 송인배 지금 비서관도 드루킹을 처음 만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해줍니까? 그러면 소개가 아니죠. 지금 보도되기로는 먼저 송인배 비서관하고 드루킹이 아는 사이였고 드루킹이 송인배 비서관한테 김경수 의원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났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은 그냥 따로 드루킹을 알았던 거고 송인배 비서관도 몰랐던 거죠. 처음부터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의원회관으로 전화가 와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드루킹과 그 경공모 멤버들이 몇 분이 찾아온 거죠. 그때 송인배 의원도 같이 온 겁니다. 그럼 그때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을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그건 소개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송인배 비서관은 그 자리에는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송인배 비서관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출마했을 때 자원봉사 한 분이 경공모에 속해 있었던 분인 거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는 송인배 비서관은 어떻게 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가는 거죠. 같이 가자. 우리가 여기 처음 찾아가는데 김경수 의원한테 같이 가자 해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송인배 의원 역시 비서관 역시 소개시켜줬다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확인도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도 없이 마치 소개했다라고 하고 무슨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이래요. 어쨌든 송 비서관은 그 당시 자연인이었으니까 그럼 드루킹이 난 앞으로 불법 저지를 사람입니다.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만날 수 있고 간담회도 갈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죠. 강연료도 받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송인배 비서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아주 가까운 인사들. 그래서 드루킹이 대선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관여했던 거 아니냐. 혹시 불법적인 작업을 했던 것을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야당은 어떻게? 네, 야당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드루킹을 아니까 드루킹도 대통령을 알아설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예. 이거 막연한 소설 아닙니까?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상에 댓글 조작을 해서 여론을 왜곡했다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만약에 대선 때도 있었느냐. 그렇죠. 그것은 확인하면 될 일인 거고요. 문제는 드루킹 일당이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돈을 받거나 객관적 무슨 지시를 받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시를 받고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근데 마치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고 김경수 후보 연루돼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 아닙니까? 이거 전형적인 네거티브죠. 전형적인 네거티브.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선거용 없다. 네거티브입니다.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그랬어요. 필요하면 조사에 응하겠다. 이 얘기는 그럼 대통령이건 누구건 이게 뭔가 증거 결정적인 게 나오면 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하지 않고요. 특검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객관적인 혐의가 나오면 조사 받아야죠. 그 원론적인 언급 원론적인 아닌가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검 통과됐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만약에 특검이 선거용,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김경수 주기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특검이 출범했으니 진실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일 좀 하고요. 법안 좀 통과시키고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법안 좀 통과시키고 후보는 선거 좀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후보 선거운동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경남 막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분위기 어때요? 안 흔들립니까? 선거에 큰 영향 안 받습니까? 그 각자는 각자에게 유리한 것만 본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대단히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좋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건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 거고요. 현장에 가보면 경남의 정서는 어떠냐면 경남 경제가 지금 최악이거든요. 위기 또는 재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과거에 경남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남 도민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 좀 그만하고 경남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비전 경쟁하고 정책 경쟁 좀 해달라. 이게 요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비전 내고 정책 제시하는데 특검 얘기만 일관되게 하고 있고 네거티브만 하니까 여론이 그렇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여론이 경남도민의 여론이 상대 후보에게 안 좋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금 인터뷰 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조만간 좀 직접 나오시기를 저희가 요청 드려놨어요. 나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2부에서 김태호 후보 또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이철희 의원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고요. 김경수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 며칠 사이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사가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틀 전이었었죠. 지난 20일 홍준표의 추악한 자화상 오명 대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난하는데 6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고요. 글자로는 6,500자. 어이쿠. 또 홍 대표를 비난하는데 사용한 별칭만 9개나 됩니다. 세상에. 이 북한 노동신문의 홍준표 대표 비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뭐 홍준표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남한에서도 별명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긴 합니다만 북한에선 9개나 거기다 적었어요? 기사 제목에 오명 대사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만들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홍거집, 홍카멜레온, 홍돈표, 버럭준표, 홍끼호테, 홍이에나, 홍분표, 흥분표, 홍럼배, 홍갱이 뭐 이렇게 쭉. 이거 우리가 단 게 아니라 북한 노동신문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쇼다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을 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판문점 선언을 12지라는 홍 대표의 대결 광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황인데 남한의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또 별명까지 나열하면서 꼬집은 거는 그만큼 많이 흥분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좀 그렇긴 한데 좀 심하긴 하죠. 하여튼 행간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그래도 참 연구 많이 했다입니다. 누가요? 아니, 노동신문이요. 노동신문이. 저는 무슨 신문사에 홍준표 특별 취재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TF가 착각을 하게 됐어요. 꾸려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 남쪽 정치인 한 명을 비난하는데 이렇게 공을 들인 경우가 있었나? 이렇게 한 명을 비난하는데 지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한 경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9가지 별명 붙였다고 하는데요. 나름 또 근거가 조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버럭준표 홍고집, 그러니까 소신이 있다, 고집스럽다 그래서 홍고집인 거고 예.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다 그래서 돈과 홍준표를 합성해서 홍돈표. 홍돈표. 네. 검사 때부터 뭐 돈키호테 같다고 해서 홍키호테. 어허.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을 좀 재물 삼는다. 입식 양면 위에서. 그래서 하이에나랑 합성을 만들어 온 게 홍이에나. 예. 돼지 흥분제, 돼지 발정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선 때. 예, 흥분표. 아, 그래서 트럼프 아베를 뒤섞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홍런배.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베, 그 이름 한 글자씩 딴 거예요. 예. 최근에 빨갱이라는 발언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홍갱이. 그러니까 남쪽 언론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네요.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비난할 때 어떤 별명을 만들면은 정말 이 비난이 잘 먹힐까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 취재해서 쓴 것이다. 아하.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축구 한일전 응원단장이 된 기분 같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축구 한일전이 벌어진다. 예. 한국팀 단장이 일본 응원단한테 욕먹는다. 이 기분 나쁠까요? 오히려 기분 좋겠죠. 욕을 먹어도. 잠깐만. 한국팀의 응원단장이 일본 응원단한테 욕을 먹는다. 왜요? 만약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이 너무 잘해서 욕 먹는다 그러면 응원단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예. 욕도 때론 누구한테 먹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은 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욕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 응원단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받나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이 이렇게 비난했는데 반응이 어땠느냐. 이렇게 집요하게 비난하는 건 내가 남북회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나를 지지하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들은 그 별명 붙여주는 거 나 비난하는 거를 반길 거다. 네. 이런 해석이네요. 네. 북핵이 완전히 폐기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다면 나는 정치를 그만둬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 기분 나쁜 것 같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 대표는. 그러니까요. 홍 대표는 지금 마치 축구 응원 단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 오히려 반대하는 게 내 지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마지막 거죠.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축구 한일전과 남북 대결은 다르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군요. 그러나 이건 축구가 아니다. 축구 한일전은 무조건 응원단장도 되고 이겨야 되죠. 근데 남북한 축구팀이 경기를 한다. 어느 한쪽한테 죽기 살기로 다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홍 대표의 지금의 어떤 스탠스가 바로 이런 지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한 번쯤 이 부분은 되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신문에서 홍 대표 별명을 9가지나 붙였다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행간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제 기명 투표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데 대해서 아까 이철희 의원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청취자 김용관님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명 투표가 맞다고 본다 반대 의견 써주셨어요. 일단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석가탄신일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불 속에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문자가 평소만큼 많이 옵니다. 예. 특히 어제의 그 일명 방탄국회에 화난 분들이 많으세요. 8218님 이제부터는 반드시 기명투표 하십시오. 서로서로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제 식구 감싸주려면 그것도 이름 걸고
소신껏 하라 이런 문자. 최철규님도 기명투표나 아니면 타기관에서 처리하는 식이 맞지 않을까 하셨어요. 신봉식님. 근데 저는 기명 반대입니다. 기명으로 하면 당론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신 투표하려면 오히려 무기명이 맞다. 이런 의견도 쭉 들어오고 있고요. 박병준님은 국회의원들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인데 왜 기명으로 못합니까?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고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일단 뉴스닥에서 이 얘기는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2부에서는요. 지방선거 후보들 한 명 한 명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경남지사 선거가 이렇게 사실은 뜨거워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아주 뜨거워졌어요. 김경수 후보한테도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인데 답이 오는 대로 그쪽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뉴스닥에서는 전혜옥 작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 지금 꼽아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오늘 공휴일이라서 영화 한 편씩 볼 생각하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 모두들 칸느에서 본상을 탈 거라고 뭐 거의 평론가들 만장일치로 얘기를 했는데 수상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안 된 이유는 뭔지 그거 한번 짚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경남지사 선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후보, 또 한국당은 김태호 후보를 공천하면서 관심 지역으로 일찌감치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명 드루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경남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에게 모두 인터뷰 요청을 일찌감치 넣은 상태고요. 김태호 후보가 먼저 응답을 해왔습니다. 만나보죠.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예비후보입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쭉 운동하면서 다녀보시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열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현장에서 보면 너무 다들 어려워하고 예. 특히 뭐 경제 문제 때문에 다들 아파하고 있거든요. 예. 혼도 많이 났어요. 뭐라고 혼은 내끼시든가요? 결과적으로 당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많이 깨졌고요. 자유한국당. 또 저 자신도 그렇게 민심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혼도 많이 났는데 예. 이제 다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꼭 이겨내라. 예. 잘 하거라 예. 하는 그런 민심들이 좀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보들 나오면 드리는 첫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경남에 왜 김태호입니까? 저는 경남에서 도의원부터 군수 또 도지사 2번, 국회의원 2번을 경남에서 했는데 예. 경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가 도지사를 했는데 예. 그때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또 야당 대표도 우리 다 경남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다 혹인데 결국 그 야당의 그 어떤 협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다 여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저는 김태호다. 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호흡 맞았듯 문재인 대통령과도 호흡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야당 홍준표 대표와도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예, 제가 된다고 해서 도지사 되면은 경남을 내몰라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근데요. 예. 김 후보님. 지금 공약을 보면 한국당의 기조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경남 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중단된 건 2014년 홍준표 지사 때 아닙니까? 네.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도 중단했던 건데 그거를 다시 같은 당에서 살리겠다? 뭔가 모순된 느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건 일부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초중고생에 예. 무상급식 특히 먹는 문제를 이 보수 진보의 잣대로 되는 것도 옳지 않고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우리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보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그 당시에 홍 대표, 홍 지사의 선택은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세요? 그 당시 판단은 판단이고요. 우리 도민들이 아마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있고 지금은 이미 경남은 초중고에 예. 다 시군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예. 단 동지역만 고등학생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동지역까지 하는 게 맞다는 뜻이고요. 이제 보수도 그런 이런 변화나 상황에 대해서 좀 질서 있게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하. 우리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화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너무 좀 고정관념을 좀 이제 버렸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을 버리자. 아니 나중에 홍 대표가 이거 하지 마라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이미 다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뭐. 홍 대표하고 요거는 호흡을 맞추시는 겁니까? 저 뜻이 통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도민의 예. 뜻과 예. 저의 어떤 교육적 관점에서 예. 저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 대표와 이건 상의할 필요 없다. 혹시 막아도 가겠다. 이건 분명하다. 막을 일도 없을 겁니다. 막을 일도. 아니 당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그러셨어요. 당의 인기가 없다. 이거는 뭐 사실은 한국당 중진들도 다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당의 인기가 없다. 지지율이 민주당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업자득이겠죠. 결국 지금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어떤 권력에 취하고 또 예. 지지율에 취하는 순간 이런 공적 책임감이 많이 약해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견제받아야 된다는 건데 예.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좀 오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를 위해서도 우리 경남만은 꼭 좀 지켜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서 튼튼한 야당, 바른 야당이 필요하다. 이거 누구나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건 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많이 하세요. 야당도 네, 바뀌어야 찍어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아직도 혁신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또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새로운 젊은 인재를 또 키우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지금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저는 변화들이 또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저 자신도 예. 당선되는 순간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당의 변화의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변화, 어떤 식의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과적으로 이 민심이 그 변화의 요구를 지금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아하. 진짜 보수의 어떤 재탄생을 위한 어떤 혁신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 재탄생. 예. 보수는 이대로면 괴멸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한 그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변화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변화의 수단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후보들도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세요. 김태우 후보도 역시 김경수 후보 지지율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 남은 기간은 20일뿐. 아까 전에 이제 조금 마음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솔직하게 판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항상 어려운 선거만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그랬고 특히 2011년도 김해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그건 절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결국에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마음을 열어주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 그 틀이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꼭 해낼 겁니다. 저는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앞서서 이철희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김경수 후보 캠프에 지금 선대본부장 맡고 계시는? 듣지 못했는데. 못 하셨어요.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 분위기가 근데 지금 김경수 후보 쪽이랍니다. 여전히 분위기 굉장히 좋다. 무슨 드루킹에 대한 의혹 이런 거 터져 나와도 가짜 뉴스라는 걸 이미 주민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경남 그 도민들의 그 바닥 민심을 보면 저를 취재하러 오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거든요. 예.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 지지율이 정말 의심스럽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민심이 김태호한테 우호적인데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부동성으로 그런 말을 다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진짜 민심하고 여론조사상 수치하고 다르다고 느끼신다? 지금 아마 제가 예견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꾸로 우리 도민들이 그 여론조사 믿지 말그래. 오히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지지자들만 만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각계각층에 뭐 기업, 영세상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안 만나는 사람이 없죠. 광범위하게 만나는데 아마 경남에 우리 와 보시면은 느낌이 현장에서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경수 후보는 지금 드루킹의 주장은 소설이다. 내가 정말 연관이 된 사람이라면 특검까지 먼저 요청하면서 선거에 출마했겠느냐. 한국당이 드루킹으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소설이라 그러면 소설이 되고 본인이 특검을 받는다 그러면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김경수 후보가 말을 계속 바꿔왔다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이나 우리 도민들께 최소한 단 한마디라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런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던가요? 심려 끼쳐서 뭐 죄송하다, 유감이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더 드러난 거 보면은 드루킹을 정치 브로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 송임배 비서관이 드루킹을 김경수 후보에게 소개했고 김경수 후보는 안희정 후보에게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희 의원이 그게 가짜 뉴스라고 또 앞에서 정정을 하셨어요. 소개한 사이가 아니다.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거나 좋아했기 때문에 대부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난 사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판이 흔들릴 거다. 결국은 하나하나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흔들릴 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보면은 원래의 잘못보다도 그 후에 대처 과정의 거짓말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김경수 특검만은 막아보겠다는 그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 후보도 끊임없이 말을 바꾼 그 배경에는 그 이유가 다 있겠다라는 게 아마 국민들 평가일 겁니다. 김경수 후보가 오늘 바로 같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김태호 후보의 주장 그렇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독일 유학을 준비하시다가 홍준표 대표의 간곡한 요청으로 후보직을 수락을 하셨고 사실은 새누리당 당시 최고위원직 사퇴했다고 한다고 했다가 또 번복하고 뭐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도에 사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남 민선 도시사 중에 임기를 다 마친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렇고 특히 이제 최고위원직 때는 실제 당청 간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지도부 내에도 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김태호의 공적 책임감보다도 제 욕심을 더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게 김태호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20대 2016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좀 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만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도 더 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실제 당이 어렵지 않았다면 저 출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도 어렵고 경남도 어려우니까 김태호가 좀 출마해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있었고 참 비켜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경남이 없었으면 또 당이 없었으면 김태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이번 그 출마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중도 사태는 절대 없다. 그거 헛소문이다. 요거 정확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죠. 김태호 후보였습니다.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전용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공휴일은 꼭 뉴스닥 하는 화요일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든 날도 아닌데 괜히 죄송해요. 지난번에 5월 1일도 그렇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첫 번째는 오늘 뉴스닥 있는 날이구나. 그래서 긴장 안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고요. 예. 두 번째는 차가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많이들 떠나셨나 봐요. 뻥 뚫려 있죠. 전용욱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네. 네. 사실은 오늘 저는 박용진 의원님 나오시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다. 예.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예, 좋아해요. 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2연속 수상했잖아요. 대단하네요.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지금 환영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국회는 방탄국회. 어떻게 된 겁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여당 의원으로.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여당 원내지도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상황 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머리 숙여서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부결된 게 사실은 좀 여러 번 있었고요. 13번째인가요? 이번이 그래서 국민들은 법을 피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약간의 모순은 있는 건 확실합니다. 뭐냐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그냥 체포를 하죠. 해서 체포영장에 체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적절성을 또 법정에서 또 따져요. 영장실질심사를 다 하는 거지. 무조건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냥 수사기관이 그냥 임의로 데려가면 되는 건데 임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에 물어야 돼요.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회기 때는 그냥 아예 못 잡아가게 하고 비회기 때 얼마든지 그렇게 그냥 데려가서 재판받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 홍문종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나 두 분이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밟아야 되는 체포 영장과 관련된 실질심사 과정은 또 있어요. 있고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따로 또 우리 법정에서 하기 때문에 아예 무죄다.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이라고 감싸고 무죄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부정청탁, 배임, 횡령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가라고 좀 분노가 대단하죠. 그렇죠. 전용욱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 상황. 글쎄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이건 권위주의 시대에 말하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닭에 뭘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시절에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거 체포동의안 처리. 그냥 영장실질심사 받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죠. 똑같이. 지금 특별히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부정과 그다음에 청탁 문제인데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히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고 이런 점에서는 동병상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정표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법의 잣대에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가들의 경우는 에드먼드 버크도 얘기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상대가 됐던 두 의원은 물론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던 의원들도 과연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얘기 지금 우리 한참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명, 무기명을 할 필요가 없이 없애야 방탄 국회를 없애야 돼요. 아예 없애야 된다. 기명, 무기명 문제가 아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방탄소년단 화이팅 문자 들어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은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최소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켜주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최소한의 권한이었거든요. 권력의 어떤 탄압으로부터 지켜주자. 그런데 지금 국회 회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회기 기간이면 임의로 잡아가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회기 기간에 수사기관이 잡아가서 인신구속과 관련된 걸 또 법정에서 따로 사법적으로 실질심사 하잖아요. 해주면 돼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국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럼 두 분 일치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없애자. 이거를 특권이라고 둘 필요도 없고 불체포 특권이라고 둘 필요도 없고 이건 이거대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신 있는 말들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때가 시대가 됐다. 바뀌었다. 아니 제 친구 딸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방탄 국회로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그럼 뭐 굳이 친구 딸까지 동원해서. 저도 그 친구 딸한테 한 표. 진짜예요. 오늘 저 한국일보 보셨어요? 제가 신문 갖고 왔는데 톱 헤드라인이 역시나 낯뜨거운 방탄국회. 그 밑에 방탄소년단 사진이 큼직하게. 저거는 명예훼손이네. 방탄소년단 명예훼손입니까? 아유, 하여튼 방탄이란 얘기가 연예계든 국회든 정치권이든 뜨거운 어제 하루였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하한가 누구?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잠깐 계시고요. 전용욱 작가님의 하한가는? 네, 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하한가 요거는 이해가 되네요. 네. 어제 경찰청장이 경비 인력 축소하겠다 발표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만년 하한가죠. 우리 사회에서 만년 하한가고 그렇죠. 또 일찍이 뉴스당에서는 상장 폐지돼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굳이 언급을 한 건 최근에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5.18 기간이기도 하죠. 지금이 민정기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민정기 전 비서관 우리 그 뉴스쇼에서 인터뷰해가지고 광주 학살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온 국민을 그야말로 광주 학살이 아니라 광주 사태. 광주 사태. 제가 민주항동으로 좀 정정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계속 사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 민주항쟁을 광주 사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온 국민이 다 분노했던 적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호 문제 관련된 논란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자기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대해서 서울에서 받겠다라고 해서 또 뉴스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런 과정 전체를 보면 저는 특히 그 민정기 공보비서관 역사는 해석의 문제다. 내가 뭐가 틀렸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역사는 아전인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해석하고 싶으면 책을 내시지 말고 그냥 혼자 주변 사람들 모아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벽에다 낙서하면 되는 일이죠. 책을 내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의 대상이면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도 히틀러는 책임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옳지 않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뭐 추징금 관련, 은닉재산 관련이죠. 또 광주 학살과 관련된 진상. 발포 명령은 누가 했고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매장과 관련된 얘기까지. 그다음 세 번째로 학살 책임에 대한 유체이탈 태도 때문에 국민들을 계속해서 열받게 하고 있는 대상에서 최근에 이 세 가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타일 하한가로 상장 폐지를 주장하면서 하한가로. 전효옥 작가님 1년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글쎄 상장 폐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관리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책 내는 거는 개인의 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가들의 자서전이라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웬만하면 그래요? 일기라는 게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자신의 일기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한 나라에서 그렇게 생명을 권력을 위해서 무참하게 빼앗아 간 거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모두의 아픔인데 그 점에 있어서 그분의 아픔으로 되지 못했다는 게 참 한 인간으로서 제가 안타깝고 또 분노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거짓말도 거짓말 나름이죠. 뭐 자기의 다른 업적을 좀 부풀린다든지 이런 거짓말이야 봐주겠지만 양념 정도로 봐주겠지만 이거는 학살이라는 이런 진실을 가리는 정의를 가리는 거짓말은 이거는 못 봐주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렇게는 이야기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한가. 뭐 물론 광주 항쟁에 대한 그 유혈 진압 과정이나 이런 것 전체도 문제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인권 유린 그리고 많은 민주 인사들에 대한 투옥 그리고 또 그 뭐 살인 행위, 고문 행위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할 같은데. 말이 없을 텐데. 정말 10배로 떠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억울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그날 저희 인터뷰를 뭐 길게 안 했어요. 한 15분 하는 동안 문자가 2,500개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다들 운전하는데 부르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다. 이 정도가 국민 심정이라는 거를 그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혁 작가님의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이게 김경수 의원한테 드루킹을 소개해 준 사람이 송 비서관이다. 어제 이렇게 신문이 났는데 아까 이철희 의원은요. 네. 소개해 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을 드루킹이 찾아가서 만난 그날 송 비서관도 처음 드루킹을 만났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거기서 처음 만남을 한 거다. 이렇게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그 말을 또 지금 이제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송 비서관 입으로 돈을 200만 원을 받았다 했는데 어떻게 세 사람 다 처음 만나가지고 그런 다음에 더구나 사례비로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노, 친문 이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많이 나간 분인데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통상적인 사례비다. 전 처음에 돈의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10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사례비라는 게 공이 하나 더 붙더라고요. 100만 원이 너무 크다. 통상으로 보기에. 그렇죠. 그리고 합계 200만 원인데 그리고 이랬어요. 또 송인배 비서관이 얘기한 게 두 번까지 받고 다음에는 돈을 안 받더라도 내가 만나주겠다. 이것도 또 이상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가 필요가 있었던 거고 처음에 이것을 통상적인 사례비라고 할 때 그럼 뭘 위한 사례비냐. 또 그 뒤에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전화를 바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 의원님. 뭐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나 조금 한 발 좀 떨어져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드루킹과 그 측근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될 특검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드루킹의 전략이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도 끌어들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측근들을 끌어들여서 이 판을 키우고 흔들려고 하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우리가 일방적인 주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막 보도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저는 송인배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아이고 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부적절하게 국민들이 인식하시겠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냐로 보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송인배 비서관이 당시에 뭐 공무원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을 법적 처벌 대상인지로 바로 엮어서 볼 문제이냐. 또 두 번째로는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사실은 드루킹의 여론 조작과 관련된 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어진 불법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 행위냐 불법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따져서 봐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슨 투망 던져서 막 낙듯이 이렇게 그냥 의혹 투망을 던져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낚아가려고만 하는 여론전으로 가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혜영 작가님이 살짝 웃으셨어요. 왜? 아니 이거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딴 사람이 뭐 이렇게 투망 던진 것도 아니고 200만 원. 그리고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아니 불법이냐 아니냐. 불법은 아니다. 근데 난 불법이 자연인이었다. 아니다. 자연인이었다. 이러면은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여당이라든가 그 이제 그 청와대에서 얘기인데 그럼 최순실은 공직을 맡았었나요? 최순실도 자연인이에요.
그렇지만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직도 없었지만 비선 실세였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송인배 부속 비서관은 지금 현직으로 부속 비서관까지 됐고 예.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은 정치권에서의 유력자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지만은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이 아니라 최순실과는 다른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뭐 자연인인 건 똑같지 않습니까? 자연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나 돈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 여기 있는 세 사람 중에 누가 처음 만나가지고 사례비라고 봉투 준다? 받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어떤 권력자를 바라보고 준 돈을 받은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쓰임새를 즉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가 또 뭐 그걸 보면 그런 위험한 인물이 그 최측근 권력자의 최측근을 끌어들이는데 걸린 거다. 이렇다면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끌어들인다고 끌려갑니까? 바로 그런 이 자신의 절제라든가 또는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이게 무슨 투망을 던져가지고 걸려드는 게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누구나 다 걸려들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누가 100만 원 첫 만남에서 준다면 그거 받지 않습니다. 박 의원님 짧게 답하시고 넘어가죠. 네네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작가님께서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시면 그럼 뭐 그거는 얼마든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지금 어차피 특검이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법적 처벌 대상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마구잡이 던지기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모두에게 어느 국민이든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최순실 비교하셨는데 우리 앵커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과 본인도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숨기고 싶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싶었던 그 일과 대통령도 아니었고 또 아무 공직에도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벌어진 일을 등치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망, 막 여론전의 일종으로 갈 수도 있어서 요거는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 심정이나 감정도 헤아려야 되고요. 받은 때가 2016년 6월과 2016년 11월이에요. 2016년 1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6년 10월 29일인가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국정농단이 세상에 다 발각된 날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돈을 받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브로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나 나쁜 사람, 나 앞으로 불법 저지를 사람 이거 붙여놓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또 막 정치인들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을 때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꼬리표가 있는 돈 외에서는 받지 않는 게 정치인의 의리예요. 뭐 사례비라고 해도 조심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무슨 간담회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고 처음 만나갖고 셋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무슨 행사 같은 거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을 불러서 강연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거 첫 만남.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대한 사례비인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거에 대한 사례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이거 그럴 거야라고 이제 막 던질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준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지만 어쨌든 특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지켜보기로 하자. 막 투망 던지듯이 이렇게 의혹만 부풀리지는 말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우리 지금 상한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이래요. 오늘은 방탄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 자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는지 이름과 이유를 짧게. 자, 전혜옥 작가님 상한가. 네, 저는 이제 구본무 회장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을 상한가로 했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부자의 어떤 격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대단한 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뭐 차가 이렇게 여러 대 있으면 길 건너가고 차 타고 거기다 주차하라고 기사 편하게 해주고 그런데 그런 배려라든가 이런 그 경영의 어떤 정도 경영이 어떻게 보면은 그 LG라는 회사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참 그 회사는 따뜻하다. 또 전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또 그 회사를 떠난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회사를 떠나가지고 전에 있던 회사에 가면은 다들 아주 썰렁하거나 아니면 네가 나가봤자지 이러는데 LG의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아 보고
싶었다. 그리고 하는 일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어떤 기업의 화해도 이분의 역할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충분히 드릴 만한 사람이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 돌아가신 상한가. 자, 박영진 의원님의 상한가. 저는 뭐 KTX에서의 그 아저씨. KTX 공무원 김부겸 행자부 장관. 김부겸 장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KTX에서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고 소위 말하는 진상 행동을 하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저지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김부겸 장관. 눈에 그려지는 거죠. 저같이 김부겸 장관하고 어떤 식으로 아는 경우는. 그거를 점잖게 제지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봐 막 이랬을 것 같은 그 대구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래서 저분이 장관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고 그래서 그 뭐 대화 내용이 그거 나오잖아요. 기사에 보면 그래서 뭐 당신 내가 이런 거 두 번째야 보안관 불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아까 그 구본무 이제 고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도 소탈함 때문에 상한가 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우리 김부겸 장관 자체가 또 소탈해요. 그래서 그냥 김소탈이야. 그래서 쭉 댕기면서도 아주 소탈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했었을지 눈에 그려져서 한참 웃었어요. 거기 안 끼어들어도 되잖아요. 안 끼어들어도 되고요. 높은 관직에 있는 아마 사람인데 옆에 괜히 구설 오르고. 비서관이라든지 보좌관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말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야 네가 가서 좀 해봐. 이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그 KTX 승무원을 보호하려고 하고 전체 승객들의 피해를 지르기 위해서 나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도 참 점잖고 멋있어 보였고 또 본인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승객이 올렸어요. 다른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 나 여기서는 약간 굴욕이지. 장관을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무도는 아닌데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이 트윗을 올린 사람은 저 아저씨 누구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굴욕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진 어떤 이 소탈한 모습 또 선행 이런 부분에서 KTX 그 아저씨 김부겸. 알겠습니다.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구본무 이 김부겸 두 분 다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이고 정도고 그냥 할 것뿐인 한 것뿐인데도 우리가 미담으로 상한가로 뽑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어긋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살짝 씁쓸하기도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방탄 소년단만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공휴일에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옥 작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요사이 국제적으로 가장 핫한 한국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 이창동 감독의 버닝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 19일에 폐막한 칸 영화제에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뭐 의뢰하는 극찬 정도가 아니고 칸 영화제 공식 소식지 스크린데일리라는 게 있는데요. 역사상 최고 평점 4점 만점에 3.8를 받았고요. 또 영화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영화평론 사이트가 있어요. 로튼 토마토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평점에 해당하는 신선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상 수상에는 실패했죠. 솔직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연결을 해보죠. 오동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못 봐서요. 무슨 영화인지 좀 알고 싶어요. 버닝, 불타다. 무슨 영화입니까? 이 영화는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굳이 그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한국 사회의 그 자본주의적 계급 내진 계층 갈등에 휩싸인 한 청년이 얽히게 되는 치정 미스터리 살인극입니다. 치정 요 정도 미스터리 살인극. 살인극. 네. 살인이 벌어졌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는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주제가 겹겹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뭐 아프리카 케냐 가면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가 있다고 한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 그레이트 헝거는 정신이 고픈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리틀 헝거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레이터 홍보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 영화의 내용 자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요. 이게 참 모호하다. 본 분들 얘기가 다 이구동성으로 참 모호하다. 그래서 신비롭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왜냐하면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종수 역을 맡은 유아인 씨가 맡은 그 청년 역이 사실은 소설가 지망생이에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택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종수라는 청년이 쓰는 소설의 내용인지 아니면 종수라는 청년이 실제로 겪는 내용인지. 거기서부터 모호하군요. 그것이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첩돼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중첩돼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극찬이 쏟아졌어요. 역대 최고의 극찬이 쏟아져서 저희가 지난주에 깐느 계신 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좀 했거든요. 수상 가능성을 보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못 받으면 말이 안 된다. 이게 이런 정도의 극찬이 쏟아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본상을 못 받았어요. 그냥 미술상 하나 받았어요. 평론가들이 그 칭찬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평론가들이 칭찬하면 왜 반대로 돼요? 앞에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그 프랑스 칸 영화제 그 공식 경쟁작에 오르는 20여 편, 올해는 21편이었습니다만 20여 편의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평단에 주목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죠. 이번에 상을 받은 뭐 스파이크의 블랙 클래스맨 같은 작품이나 폴란드의 파벨 파울로 코스키의 그 콜드워 같은 작품은 만만한 작품들이 아니거든요. 이창동 감독만큼이나 또 평가를 받는 작품이고 다만 이창동 감독이 이번에 오랜만에 칸느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작품 자체가 영화제에 걸맞는 그런 정신적 수위가 높은 그런 예술적 수위가 높은 그런 작품이어서 기대가 컸습니다만 칸느가 선택한 것은 조금 더 뭐랄까요 그 구체적 일상에 밀착돼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수상권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대상은 결국 황금종려상 누가 탔냐면요.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만비키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결국은 대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단 아무리 뭐 평론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사상 최고 점수를 줘도 결국은 심사위원 8입니까 9입니까?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매우 심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가 심사위원장일 경우에 그리고 또 예컨대 한국의 그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을 때가 퀸틴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해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수상을 못한 것은 작품성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순번상 밀렸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무슨 순번이요? 칸느 영화제는 사실 세계의 유수 감독들을 자신의 테두리에 이렇게 항상 모아놓고 조금 계속해서 뭐랄까요?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꽤 오래됐거든요. 받은지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박찬욱 감독, 임원택 감독, 또 이창동 감독이 심사위원 대상 감독상 또 뭐 여우주연상 이렇게 가져가기 전에 일본이 기타노 다케시 등등 일본 감독들이 또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는데요. 아마 한국이 칸느에서 또 어떤 성과를 올리기까지는 짧으면 1, 2년, 뭐 길면 3, 4년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기계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화계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네요. 사실 좀 돌아가는 게 있다. 로테이션이 있다. 배려하는 게 있다. 이번에 그런 면에서 밀렸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 때문에 밀린 게 아니고 그렇죠. 순번상 뭐 조금 그런 뭐랄까요. 정치적 배려를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동진 씨 개인적 30초 남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버닝 이 영화. 91점? 네. 9점은 왜 못 받은 거예요? 100점 만점에. 엔딩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를 수 있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부분에서 영화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영화가 조금 더 모호하게 끝나는 것, 그래서 좀 오픈된 결말을 조금 더 강조했던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모호하다고 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더 모호했어야 된다.
모함이 모함으로 덮으니까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결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9점 정도는 네. 좀 덜 받아도 되지 않을까. 오동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동진 평론가가 91점이면 대단히 높은 점수 주셨는데 이 버닝이란 영화 이창동 감독이 오랜만에 낸 정말 수작입니다. 예, 개봉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쉬는 날 많이들 보시길 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도 읽으시면 맞아요. 원작이 있는 헛간을 태우다라는 단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였습니다. 9080님은 오늘 휴일인데 출근해가지고 조금 슬펐는데요. 뉴스쇼가 생방송을 하는 덕분에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생방송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